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악의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다른 집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없었을 때에는 다른 집도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소심한 성격 탓에 중학생 때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면 매일 술에 취한 아버지한테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크기가 작았고 이웃끼리도 서로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버지의 실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태도가 180도 변화하셨거든요. 딸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다못해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이 806호 아저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실 정도로요. 정말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얼른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집구석에서 도망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저는 항상 땅만 보고 걷고 옷도 매일 똑같은 거에다가 어딘가 그림자가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두워 보이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저희 반 친구였는데 먼저 저에게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한창 학교에 공기놀이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매일 쉬는 시간대마다 공기놀이를 하고 있으면 저는 혼자서 책상에 앉아 멍하니 쉬는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죠. 솔직히 저도 공기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공기놀이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좋다고 했고 그 친구와 그날부터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영이었는데 민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인기 많은 친구가 저보고 놀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몇 주 동안 민영이와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등하교도 같이 하고 말이죠. 민영이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정말 재밌고 성격이 좋은 친구였어요. 정말 행복했고 마음도 잘 맞는 친구여서 오래오래 친구를 하고 싶었죠.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 집으로 가서 놀고 민영이 부모님과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느껴보는 포근하고 밝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민영이 부모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머, 혜진아, 미안해. 혹시 밥이 입에 맞지 않니?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서 나와 민영이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2공기나 먹고 집으로 돌아갔죠. 역시나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회사 일도 잘 안 됐는지 화가 더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일자리 센터로 가셔서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 하필 일이 구해지지 않아 출근을 못 하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가 나신 아버지는 역시나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방에서 청테이프를 가지러 가셨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요.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청테이프는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날도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에게는 그런 날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노는데 민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자기 집에서 놀았으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놀자고 말이에요.
사실 저와 아버지 빼고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집에 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민영이 집과 다르게 어둡고 삭막해서 민영이가 혹시라도 싫어하면 어떡할까 고민됐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민영이가 제발 가자고 매달리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아버지와 마주칠 일도 없었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민영이를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저도 친구를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놀면 민영이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집에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에 아버지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들어오려는 민영이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고 민영이와 저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요. 저는 민영이한테 다음에 놀러 오라고, 미안하다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하면서 냅다 밀어버렸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영이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버지 단둘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혜진아,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아빠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역시나 매일 당하는 일을 당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청테이프를 제 입에 붙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공기놀이를 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저를 피했고 제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민영이가 갑자기 왜 저를 피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민영이를 때렸고 민영이한테 친구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이죠. 이 소문은 민영이가 냈습니다. 저는 반박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친구들은 민영이 말만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아마 제가 민영이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밀고 언성을 높여서 민영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에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영이한테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민영이가 저한테 묻더군요. 그럼 그때 왜 날 집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라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우리 아빠가 널 때릴 것 같아서 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땅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저를 보고 민영이는 아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혼자였는데 잠깐 꿈을 꾼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게 원래 저인데 말이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일부러 먼 곳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없고 집이랑도 멀어서 늦게 집에 도착하게 말이죠. 거기서도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공부만 했었기에 고등학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간 이곳에서 벗어날 것을 대비해서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 몰래 통장에 점점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밖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신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평일에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그날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늦게 마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늦게 들어왔죠. 혹시나 혼날까봐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아버지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조용히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를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결혼시키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고2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그 할아버지한테 보낼 거래요. 그리고 그 큰 돈은 자기가 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급히 이 집에서 탈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과 최소한의 집만 챙기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최대한 집에서 먼 지역으로 혼자 갔어요. 혹시라도 뒤에서 아버지가 따라올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을 때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고2 때 집을 떠나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찾을까봐 사람이 최대한 없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5대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이요. 저는 거기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시골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셨는데 가끔씩 농사일을 도와드리면 용돈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졸업장은 얻지 못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직장을 구했죠. 유명하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중졸이었던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저한테 기특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솔직히 그 동네가 정이 너무 많아서 반찬거리들을 다 저한테 주세요. 자기 자식들은 부모 보러 오지도 않는다며 자기 자식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밥 걱정도 없었죠. 제가 거기서 막내였고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애 첫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다들 저보고 자식이 조금만 어렸으면 저를 며느리 삼았을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 또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이장님의 아들분을 보는데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마을 어르신들밖에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미남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죠. 이장님과 저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둘이 친해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시내에서 사는데 휴가철이라서 잠시 본가에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산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신기하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 바로 앞 건물인 겁니다.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분의 휴가철 기간 동안 저희는 매일 만나서 놀았죠. 같이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먹으면서 말이죠.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놀았죠. 이제 그분의 휴가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배웅을 해주기 위해서 이장님 집 앞으로 아침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연락하라고 또 보고 싶다고 했죠. 이장님도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저와 그분의 사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재빠르게 돌아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회사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점심시간 때마다 점심밥도 같이 먹었죠. 저희의 사이는 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처음 연애를 해봐서 되게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를 만나본 게 처음이라고 했죠.
저희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그때는 만난 지 좀 되었을 때라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이장님께서 계속 언제 결혼할 거냐고 독촉하셨고 저보고 며느리라고 부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만나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제 과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원래 우편물이 잘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전 내용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셨는데 부양 의무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저를 찾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몇십 년 만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아빠다.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부양 의무자 너로 된 거 받았지? 그러니까 너 부양비 아빠한테 보내야 돼.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아빠, 우리 딸 어떻게 컸는지 너무 궁금하네. 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몸을 벌벌 떨고 있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방문을 열고 청테이프를 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른 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남자친구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안에 있어? 저는 남자친구라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알고 보니 제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시내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몰골을 보고 남자친구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몸을 떠냐고 말이죠. 저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떠나갈 게 너무 겁났죠. 그런데 남자친구라면 저의 이야기를 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이라면 어차피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양비를 내야 하는 것과 전화가 온 것까지 말이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니까 정말 과관이더라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저의 인생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전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미안해. 내가 먼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나한테 기대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평소에 듣고 싶던 말들을 다 말해주었거든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위로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우리 이제 아픈 거 같이 헤쳐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 당장. 이라고 했죠. 저는 좋다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저보다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장님 댁으로 갔어요. 정말 물사대기 맞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된다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제야 인사를 드리러 왔냐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말을 하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봐주시던 이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긴 저의 이야기가 끝나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하신 첫 말씀을 듣고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그걸 왜 이제야 말했니? 넌 우리 딸이니까 너의 모든 일들은 우리 집에서 해결하셨구나. 우리가 너 도와줄 테니 이제는 마음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자.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니? 그 어린 나이에 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시부모님과 남자친구 덕분에 아버지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까지 다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다들 눈살을 찌푸리셨죠.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럽지 않다는 듯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내가 있대요. 그런데 사기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게 자신의 자랑이라는 듯이 말하셨죠. 자신이 아직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듯이 말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상대 여자의 아이가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친아빠인 줄 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자신은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결혼도 한 적 없고 아이도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가정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양기피 사유서를 파기하래요. 부양비 내라면서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도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 노릇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자식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있었던 모든 날들이 다 하나같이 최악이었는데 말이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청테이프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이 시골에 혼자 악착같이 살아왔고요. 거의 한평생 아버지는 저에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부양비를 내라뇨? 그것도 사기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사람한테요? 자신과 결혼한 여자와 자신을 친아빠로 아는 아들한테는 저의 존재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딱 봐도 아버지가 저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무서웠고 잊은 줄만 알았던 과거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라서 아버지의 눈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을 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어디 감히 부모도리도 못한 것이 자식도리를 받길 바래? 그리고 지금 사기 결혼을 하면서 딸 정체도 안 밝힌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당장 썩 나가! 그러면서 셋이서 아버지를 문 밖으로 미셨지만 아버지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바락바락 우겼고 결국 저희 집에 대차로 뻗었죠. 딸, 너 나한테 부양비 안 주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 내쫓으려고 하자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남자친구는 경찰을 불렀고 다 같이 파출소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는 경찰한테 끌려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저 계집애 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 파출소에 저희 넷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한 여인과 남자아이가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울먹거리는 표정을 하고 말이죠. 파출소 문을 열고 두리번거리더니 아버지한테로 달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누가 그랬냐고 아버지한테 쩔쩔 매달렸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바로 사기 결혼을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고 빨리 안 오고 뭐 했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하며 손이 올라갔고, 그 여자는 아버지 보고 죄송해요. 너무 시골이라 라고 했죠.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딱 보고 어떤 가정 환경인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고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들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경찰서로 왔는지 다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대해서도 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쓰러지고 말았죠. 아버지는 저보고 미쳤냐고 달려드셨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이런저런 다양한 죄목들을 다 합해서 말이죠. 결국 아버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더 큰 경찰서로 이동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너희 계집애,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갈 거니까 각오해 라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해가 다 진 밤에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아버지 고소건으로 자주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려야 하니 같이 지내주신다고 했죠.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조차도 저를 버렸는데 생판 남이신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붙잡혔을 겁니다. 고소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세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점점 더 굳세져 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눈도 잘 마주칠 수 있고 따박따박 말대꾸도 다 할 수 있죠.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의 재판이 다 끝난 뒤 아버지는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끝까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불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씩 이 행복이 끝날까봐 두렵긴 하지만 지금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평생의 고역이었던 아버지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시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의 친부모처럼 너무 잘해주세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때 야반도주를 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